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서산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죠. 피해자가 생전에 수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또 다른 폭력이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과제와 대책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이승환 여성보호계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가톨릭 가정폭력상담소 홍은경 소장 시간 내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지난 4일이었죠. 충남 서산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남편이 흉기와 둔기를 무차별 휘둘러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인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이제 가정폭력 신고로 인해서 이제 그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피해자 아들이 그 탄원을 제출했는데요. 아버지를 엄벌해달라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승환 계장님, 그 지금 뭐 충남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같은 사건을 담당하시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사건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가정폭력 신고는 이전에 총 4차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9월 6일 두 번째 가정폭력 신고에서 경찰은 이제 상해 사건으로 입건을 해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피해자에 대한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실시를 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법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인 10월 4일 날 이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서 피해자를 좀 무참히 살해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안타깝게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피의자는 이제 현재 범행 동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좀 회피를 하고 있지만 경찰은 적극적인 CCTV라든지 뭐 피해자의 목격자 진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입건을 해서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전경찰청에서 이제 가정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계셔서 누구보다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당시 경찰의 대응은 어느 정도 매뉴얼대로는 진행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 폭력 피해가 있어서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도 실시를 했고요.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했고 연락 체계도 좀 구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까지 했던 것으로 보면 대응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제 사건 발생 이후에 이제 피해자분께서 그 근처에서 바로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 가게 앞에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이 매물을 붙여서 안타까움을 지금 많이 표시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홍은경 소장님도 이제 가정폭력 관련 상담도 많이 받고 하실 텐데 본인이 접한 사건 중에서도 이건 아주 심하고 좀 끔찍한 사건에 들어가죠.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현 제도화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주 대낮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설령 그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청했다 하더라도 이 극단적이고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문이 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경찰이 출동해서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어떤 보호 조치보다도 가해자에게 24시간 밀착 감시를 통해서만이 이 사람들이 동선을 파악하고 빠르게 경찰이 출동하는 것만이 이렇게 극단적인 좀 사고를 그나마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여러 건 이제 상담을 진행하시잖아요. 이렇게 네.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가요? 아주 드문 네, 건가요? 아주 드문 상황이고요. 이렇게 살해까지 하는, 물론 이제 찾아가서 협박을 하거나 또 뭐 핸드폰으로 막 위협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살해까지 일으키는 사례는 정말 최근에 너무 드문 사건입니다. 많이 안타까우셨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가정 폭력은 모든 폭력의 시작이다. 이런 말도 지금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뉴스를 접해도 보면 확실히 요즘 많긴 많아요.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성환 계장님 어떻습니까? 대전 지역 사례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상당히 많나요, 진짜? 예, 전국적으로 보면 가정폭력 신고는 112 신고가 한 20만 건 정도 1년에 신고가 되고 있고요. 네. 대전 지역은 6천 건에서 7천 건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2017년도에는 7천여 건에서 올해 2021년 작년에 6,200건 정도로 한 4년 동안 11% 정도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좀 특이한 것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가족 간에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서 그 가정폭력이 약간 작년에는 좀 소폭 증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이제 4월에 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예년 수준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은 이제 그 신고 건수는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었지만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살짝 이제 반등을 했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말씀하신 통계가 가정폭력이라면 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가정폭력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그냥 폭력, 가정 간에 이루어지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족 간에 발생하는,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뭐 재산상, 신체상, 그리고 또 뭐 정신상,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폭력 상황이 좀 많은데요. 가정폭력을 보면은 신체 위협을 가하는 폭력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000여 명 정도 검거가 됐습니다. 네. 전체 가정폭력 사범이 한 1,370명 정도 올해 검거를 했는데 79%로 폭력이 대부분의 유형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전에서만 그렇습니다. 예. 엄청 많은 거네요.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가정폭력 처벌법 등에서 이제 그 가정폭력 가해자를 이제 처벌을 하고 있는데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구속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한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 다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는 건가요? 실제 가정폭력으로 구속을 시키는 사례는 정말 많지는 않고요. 네. 다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구속을 시키기는 합니다. 예컨대 상해 정도가 좀 중하다거나 아니면 이번 사건처럼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거나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반복적으로 이러한 가정폭력을 행해왔고 앞으로도 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하게 구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김영식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번 건도 그러면 이제 사건 발생 전에 가정폭력 신고가 4번이나 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었는데 네. 이런 경우 이제 4차례나 했으면 좀 상습성이 우려되고 범행이 이제 더 큰 범행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미리 좀 사전에 구속을 했으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지 않겠냐 이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좀 개선점도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게 1997년입니다. 뭐 그 전까지는 사실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해지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이제 그런 합의를 이룬 건데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세요. 이게 무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처럼 가정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은 그런 목적의 법이 아닙니다. 이 네. 법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해서 별도로 처리한다는 개념이고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성행을 교정하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가해자에게 처벌을 좀 완화시키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이 법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제3자끼리의 어떤 폭행보다도 더 완화된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더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더 위험한 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산 사건 같은 경우에 뭐 경찰에서 단계별로는 적정한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과연 이 사람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했느냐. 네.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처음에 경찰이 처음 112 신고를 가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이미 그 이전에
수십만 번, 수십 번의 그런 가정폭력이 이미 벌어졌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겠죠. 고민 끝에 이제 경찰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했겠죠. 그래서 그 한순간만 보고 1회 신고, 2회 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해서 임시 조치 중에서 이제 구금 조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런 좀 강력한 처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그런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폭력성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 주로 내려지는데 그런 경우에 과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밖에 없어요. 네. 즉 피해자에게 와야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누르건 또는 일일이 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서산 사건처럼 가해자가 어떤 살해 의도가 있다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혹시 뭐 법률적으로 뭐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거나 좀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사실 법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도 나중에 이분이 그 법을 어기고 접근을 해서 살인을 하면 그건 결과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일단 뭐 계속 주장하는 게 학계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워치를 채우더라도 가해자가 채워야 된다. 아. 뭐 접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 네네. 되는데 결국은 접근했을 때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피해자가 이미 접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그 누적이 됐을 때 좀 더 강력한 처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런 과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뭐 스토킹 처벌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정폭력 범죄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해자 중심의 예방책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가해자에게 이제 스마트워치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범죄자들이 착용하는 그 전자발찌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그 동선도 좀 파악할 수 있고 피해자하고 얼마나 좀 가까이 접근하느냐 그걸 미리 이제 알고서 예방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특정 위험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에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꼭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성환 계장님 조금 전에 이제 그 가정폭력 유형을 일부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한번 가정폭력 하면 근데 이제 자녀, 부모에게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그 배우자한테 저지르는 범행이라고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의 유형과 특성을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체적 폭력이라든지 정신적 폭력 그리고 뭐 재산상의 뭐 손해를 끼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뭐 대상별로 보면은 뭐 존속 부모님에 대한 노인학대라든지 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네. 이런 것도 이제 유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폭력은 이제 가정 내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좀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폐되거나 또 반복적인 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대물림된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됐던 이제 사건들을 보면 이제 유년 시절에 가해자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자라서 예, 본인이 또다시 이제 가해자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사회에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또다시 가정을 꾸리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이제 폭력의 악순환 고리가 되는 그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가정폭력의 유형에서 이제 그 검거된 1,300명 가운데 1,000명 정도, 그러니까 70% 정도 그게 이제 폭력 행위로 인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폭력과 나머지 또 어떤 게 좀 있는 건가요? 이제 법률이 개정되면서 뭐 퇴거 불응이라든지 네. 뭐 주거 침입이라든지 그리고 부부간에도 이제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방임이라든지 뭐 유기 그리고 또 특이한 경우는 이제 그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권을 뺏는다든지 이런 이제 통제를 하는 경우들이 예, 있겠죠. 예. 이런 경우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홍은경 소장님도 최근에 이제 그 가정폭력 관련해서 이제 상담이 많이 좀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주로 하는 게 그쪽도 이제 그 폭력 쪽이나 그런 상담이 많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신체적인 폭력도 물론 이제 들어오지만은요. 사실 이제 유형 중에 신체적인 폭력도 있지만 상대를 무시하거나 뭐 협박하거나 하는 정서 폭력이라든지 폭언을 하는 언어 폭력 그리고 성폭력이라든지 특히 돈의 쓰임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체크하는 경제적인 폭력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상담소에서 연계되는 사례들은 보면 경찰에 신고하기까지는 좀 힘들고 또 이제 호소하고 싶은 정서폭력이라든지 언어폭력 또는 경제적인 폭력으로 많이 호소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이제 신고되는 그 가정폭력 건수는 이제 줄어드는 추세고 이제 작년에만 특이하게 이제 코로나19로 반등을 했다고 하던데 네.
그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제 소장님께 그 상담 들어오는 그 상담 건수는 좀 어떻습니까? 네네, 저희는 매해마다 늘고 있어서요. 작년에도 4천 건이 넘었거든요. 거기에 한 70%가 가정폭력 관련 이제 상담 건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이제 신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이제 가정폭력의 밑바닥이 그 우리가 이제 모빌이 있잖아요. 모빌을 탁 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가정이 모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자녀 문제라든지 또는 뭐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그게 엮이면서 추후에 그게 이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전에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담 건수가 이제 좀 그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제가 귀가 솔깃한데요. 네. 사실 이런 이제 폭력성이 있는 범죄들, 뭐 학대든 가정폭력이든 이런 것들은 사실 지속 반복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점진성이 있어서 그렇죠. 정말 모빌이 끊어졌을 때 경찰이 개입하거든요. 근데 모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이수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는요, 이제 순환성이 있어서 네. 나중에 이 아동학대 가해자든 뭐 가정폭력의 피해자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성인이 돼서 또는 청소년기에 또 학폭의 또 가해자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가정에서 본인이 또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그런 순환성이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가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은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게 주로 이제 부부싸움 같은 게 많잖아요, 유형이. 근데 남의 집에서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저 집 또 오늘도 싸우는구나. 그리고 이미 이제 출입문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남들이 개입하기가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가정사기 때문에 나는 좀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자 이런 인식이 많을 것 같은데 이한나 변호사님도 가정폭력 관련해서도 수임을 하시고 사건을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실제로 제가 수행하는 사건들도 있고 제가 대전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있으면서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상담도 네. 진행하고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일반적인 범행에 대한 인식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가 이게 오래전부터 이게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일을 사실상 합법적으로 인용을 해왔다고 그렇죠. 할까요? 그래서 민법에 실제 징계권이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징계권이 최근까지 뭐 몇십 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네. 얼마 전에 이제 삭제가 되었는데 그렇죠. 삭제된 것도 사실 아는 부모님들이나 자녀분들이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기존의 가부장적인 관습 때문에 이 폭력의 뭐 정도나 뭐 방법 이런 것을 떠나서 뭐 그저 가정 폭력이냐, 집안 일이지 뭐 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 이런 인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행위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를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누구도 때릴 권리도 없고 맞을 의무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이 좀 인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이렇게 맡아서 하시다 보면 가해자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나요? 내가 가정 내에서 내 뭐 집사람이랑 누구 한 대 탁 쳤는데 이게 뭐 문제가 되냐 그런 인식을 진짜 갖고 있나요? 그런 인식, 그렇죠. 그런 인식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도 변론 중에도 하거든요.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지. 뭐 어디 크게 부러지거나 죽은 것도 아닌데 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충격적이네요.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내 자식 교육시키는데 손 좀 댈 수 있지. 그것이 뭐가 문제냐. 네. 이런 이야기를 실제 하기도 합니다. 김영식 교수님 이런 인식 자체를 좀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뀌어가고 있고요. 근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런 폭력성이 있는 그런 가해자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그 가정의 뭐 가장들이 그 가정폭력 가해자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일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조기에 발견이 돼서 조기에 치료가 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마지막에 모빌이 끊어졌을 때 그때 개입하게 되거든요. 이미 이 사람들의 성행 교정의 시기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조기 개입을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초기에 정말 아주 사소한 가정폭력 행위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찰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네. 어떤 보건복지 계통에 어떤 우리 홍 소장님 같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이승환 계장님께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서산 건은 아무튼 극히 좀 이례적인 사건이고 이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하면 그래도 이제 상대방의 이제 폭력에서 좀 피할 수 있는지 그 요령 대처 요령을 한번 알려주시죠.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 피해가 있다 그러면 주변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혹시 뭐 이번 사건처럼 좀 흉기를 들거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을 안전한 곳으로 좀 대피를 해서 지인이라든지 뭐 친척의 도움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그 혹시라도 가정폭력 관련해서 경찰에 뭐 출동을 원치 않지만 뭐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성 긴급전화 1366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 이제 안내가 되고 있죠. 네. 1366에 신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여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한나 변호사님, 법적으로 좀 이제 벌어져서 경찰에 이제 신고가 돼서 그 이후에 이제 기소가 되고 이제 재판에 넘어갈 텐데 네. 그 단계에서도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가에서도 피해자들에게는 국선으로 해서 피해자에게 변호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변호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행위자와 맞닥뜨리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별도 의견을 낼 수도 있고요.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분들에게는 좀 효과적인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셔서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기소돼서 이제 재판 진행 전에 검찰이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장님도 나오셨지만 관련 센터나 이런 기관들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사를 받을 때에 우리 뭐 해바라기 센터나 이런 기타 시설들을 통해서도 변호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이력 관리예요. 가정폭력의 신고가 제대로 조기부터 돼서 그 누적이 되었을 때 그리고 최종 어떤 기소가 되었을 때 그런 이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경찰에서는 이제 APO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학대 예방 업무 처리 시스템이죠. 가정폭력 신고들이 있으면 그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력 관리가 돼서 나중에 입건한다든지 또 검찰에 기소할 때 이런 수사 자료들이 또 법정에서 양형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승환 계장님이 이제 가정폭력 발생했을 때 그 대처 요령을 알려주셨는데 그 일반인들이 이제 112 신고하는 경우는 사실 여러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쉽지 않은 일인데 진짜 심각한 가정폭력을 다해서 112에 딱 전화를 하면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그 가정폭력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네. 폭력 행위를 제지를 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 폭력 현행범체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물리적인 분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재발 우려가 있거나 좀 긴급한 상황이다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치를 했던 것처럼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서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라든지 아니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이한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술 한잔 먹고 이제 홧김에 잠깐 밀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현장에서 뭐 한 5분, 10분 정도 대응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의 폭력성이나 뭐 사건이 얼마나 크게 발전할 수 있을지 그걸 파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경찰이 좀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는? 예, 뭐 저희가 이제 위험성 판단 조사표라는 걸 현장에 나가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과거에 이력이 있었는지, 뭐 가해자의 성향이 어떤지 이런 거를 이제 피해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가해자를 대면해서도 이제 조사해서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좀 작년 연말까지 좀 사건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해자가 한 39% 정도는 이제 음주로 인한 경우가 있고요. 네네. 한 17% 정도는 뭐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 같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경우들은 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성향을 띠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사람들이 뭐 본인에게 이제 자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이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할 때는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이제 바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경우에 이제 야간이라든지 휴일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때는 좀 행정 인력이라든지 그렇겠네요. 충분한 뭐 병상이 확보가 안 돼서 그 기간 동안 좀 장시간 동안 경찰관들이 좀 대기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인 그런 점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한나 변호사님 뭐 법조인이시니까 이런 내용 잘 아실 텐데 이번 사건은 이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결국 사건을 막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이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좀 지적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홍은경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접근금지 명령은 굉장히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네. 사전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와도 결국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이거든요. 스마트워치를 부과하더라도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려면 어떤 이 피해자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들이 결국은 피해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급작스러운 상황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제 행위자를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행위자가 찾아오지 못하게 해서 행위자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이지 뭐 피해자에게 뭐 GPS를 달아주고 워치를 달아주고 그때 신고를 그때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은 너무 사후적인 조치여서 큰 효과가 없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네, 소장님. 같은 생각인데요. 피해자가 나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정말 가해자들에게 성폭력 가해자들한테 행해지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발찌 같은 걸 착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또 뭐 이렇게 전산망에다가 비상벨이 울려서 경찰이 빠르게 출동할 때 그나마 우리 피해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면 네, 맞아요. 그 겁이 나서 안 네, 가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위화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방 효과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위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 판단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경우에는 이걸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112 신고받아서 갑작스럽게 간 상황에서 그럴 거예요. 이 과연 얼마나 위험한지, 이력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런 야간의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인데 그래서 이런 초기 대응에서의 위험성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 이승환 계장님, 저는 이번 이제 토론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 가정폭력이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일부 이제 폭력이라든지 뭐 존속폭행 이런 경우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좀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속률이 좀 낮아지는 게 반의사불벌죄가 일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예, 뭐 가정폭력 유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상해죄까지 이르거나 상습폭행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상습성을 입증을 해서 입건을 합니다. 근데 전체 검거 인원의 한 68% 정도가 이제 폭력이나 이제 폭행인데요. 반의사불벌죄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가족 구성원 간에 아마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을 하고 처벌을 통해서 가정을 해체하는 것보다는 아마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게 입법 취지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경찰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의사불벌죄를 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습성을 최대한 좀 입증을 네. 해서 입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보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지만 가해자에 대한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가정보호 사건으로도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그 가정폭력 가해자들 그 구속률이 낮다, 좀 이런 지적도 나오고 결국은 이제 큰 이제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 본인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들한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했을 때 이게 동일한 어떤 잣대의 처벌이 주어지거든요. 네. 상담 위탁 처분 6개월이라는 처분이 떨어지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경찰에서 긴급 임시 조치권이라는 게 생겨서 바로 그 현장에서 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상담 조치를 법원으로 가기 전에 좀 그 가해자들한테 상담 조치를 내려서 바로 상담소로 그 사람들이 상담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필요해서 가해자들을 한 3, 4단계로 좀 분류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한 1, 2단계 정도는 경찰에서 직접 상담 조치를 내려서 상담소로 연계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법원으로 가서 상담 위탁 처분을 받는다든지 또 3단계나 4단계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중 처벌하는 그래서 동일한 잣대보다 그 가해자들도 뭔가 차등 처벌하는 그런 제도가 좀 시급하게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 배우자를 같이 이제 살고
같은 가정을 이루는 그 배우자를 폭행한다는 거는 저로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상담 조치라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네, 저희가 물론 다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현장에서 그 가해자들을 개별 상담과 집단 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70~80% 정도는 대부분 의사소통의 부재라든지 네. 또 부부 갈등의 지속됨으로 인해서 그게 폭력으로 나중에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기 어떤 성향들이 좀 교정되는 걸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을 하거든요. 네. 반드시 상담도 필요하고요. 또 다른 어떤 그 극단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또 처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좀 구속률이 좀 낮은 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구속률이 저는 뭐 정확한 통계를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제3자 남남끼리 어떤 폭력 행위를 하는 것보다 가정 내에서의 폭력은 구속률이 거의 굉장히 낮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오히려 법 자체도 가정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지 처벌하는 게 중점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이제 긴급 임시 조치라는 거 우리 홍 수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 가지예요. 처음 현장에 가면 분리하고 격리하는 조치. 그리고 두 번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그리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즉 뭐 이메일이나 전화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죠. 경찰에서 전화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뭐 휴대폰을 뺏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접근 금지한다고 해서 위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 가해자의 정말 선의에 의해서 그런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명령이 제대로 되려면요. 외국처럼 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메일 개인 그 비밀번호를 경찰에게 공개해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한다든지 하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이한나 변호사님 이제 관련 그 사건도 이제 여러 번 하셨을 테고 가정법원에서도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네. 구속까지 됐다는 건 이제 그 신체 폭력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정도가 심했으니까 구속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초범이고 이제 같은 이제 가정 꾸리고 자녀들 생각해서 네. 상대방이 또 탄원서 제출하고 하면 제 생각에는 실형받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맞죠? 실제 실형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그래요?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하고 조금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됐다는 건 가정보호 사건으로 해서 보호처분, 그러니까 뭐 상담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일반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라고 하면 그때는 처벌 가능성이 좀 올라가기는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나 뭐 가족들이 이제 피해를 직접 입은 가족들이 뭐 탄원서 이런 것들 제출을 하고 본인이 반성문을 또 내고 하면 네. 재판부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크게 반영을 해주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상습적으로 뭐 구속이 여러 번 됐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초범인 경우에는 뭐 벌금형이나 보통 이제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 폭행도 아마 정도가 조금 심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실제 했던 사건 중에는 이제 남편이 칼을 들고 술에 네. 취해서 협박을 했는데도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가서 그래요? 예, 법원에서 이제 부부 상담이나 이런 교육 등을 명하는 처분으로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 흉기를 이제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심각한 이제 뭐 그런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보시기에 조금 처분 수준을 높여야 될 필요성은 좀 있을까요? 일관성이 없는 것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어떤 사건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일반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도 처벌이 그렇죠. 크지 않은 것이 좀 네. 문제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와도 그것이 과연 또 피해자의 정말 진심에 의해서 그렇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 특성상 요 근래 이슈된 뭐 스토킹 처벌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3자에 의한 범행이니까 그렇죠. 처벌을 좀 강화해도 되는데 이 가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만약에 하게 된다. 행위자가 처벌받게 되면 사실상 가정이 깨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합의를 종용당하는 경우도 그렇겠네요.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은경 소장님, 그 가해자에 대한 이제 처벌도 중요하지만 네. 피해자들 보호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막상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남편이 뭐 폭행을 가했다고 해서 신고하고 하면 같은 집에서 살기도 참 애매하고 네. 한데 이런 경우 이제 분리 조치라든가 쉼터 네, 같은 게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잘 갖춰져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대전에서 잘 갖춰져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가해자가 분리돼야 되는데 현실은 피해자가 자녀를 동반해서 분리돼야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쉼터의 형태가 이제 대전에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와 피해 자녀들과 함께 쉼터에 입소가 가능하거든요. 네. 1년 동안 머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1년 동안 머물고 나면 주거지원 제도라고 해서 2년간 또 2년 연장해서 4년 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잘 돼 있네요,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그런데 쉼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공동생활이에요. 네. 한 방에서 전혀 모르는 낯선 타인과 한 방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구조다 보니 사실은 핵가족 제도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나만의 어떤 독립된 공간. 그렇겠네요.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쉼터의 제도, 쉼터의 구조도 이렇게 독립된 어떤 생활 공간 마련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굉장히 넓은 부지와 또 엄청난 어떤 재원 확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네, 뭐 이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말 대전시에서 선구적으로 그런 정말 완비된 그런 공동체의 어떤 쉼터가 마련되기를 좀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근데 그 쉼터 문제는 뭐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니, 네, 전국적인 맞아요. 문제예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런 가정폭력 상담소의 신고 건수는 상담 건수는 굉장히 네. 많은데 쉼터에 입소하는 건 점점 줄어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단체 무슨 나치 수용소도 아니고 뭐 그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곳이 요즘 세상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자녀랑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자녀랑 같이 그런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화장실 그리고 네. 샤워장을 이렇게 나눠서 쓰는 맞습니다. 것이 정말 뭐 입소자들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무슨 죄인이 된 것 같을 것 같아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뭐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모르겠지만 지금은 개선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입소자들의 휴대전화를 사용 못하게 하는 거. 아, 아니요, 그래요? 이제 지금은 이제 개선이 됐나요?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위치 파악이 안 될 수 있도록 이게 침만 빼는 그 119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 차단이 되거든요. 네. 휴대전화는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리고 휴대전화 마음대로 네, 편하게 네. 사용할 수 있나요? 쉼터에 또 이제 그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쉼터에 입소하게 되면 그 곳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어려워진다라는 네. 그런 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 시설 자체가 이제 뭐 공동 생활하고 하는 게 이제 현 상황하고 안 맞는다고 하셨고 그 숫자나 그 개수는 좀 충분히 수용할 만큼 그건 충분한 건가요? 일단 뭐 집단 형태의 수용 제도를 일단 개선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예산을 투입해서 개별화를 해야 되고요. 아마 경찰서 유치장보다도 더 열악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사각지대로 놓여졌나 생각해 보니까 일단 피해자는 거기 그 쉼터에 입소하는 게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런 인식,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지 않으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사각지대, 예산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심리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낮아진 자존감들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뭐 자격증 취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괜찮지만 그렇게 이제 개별화되지 못한 어떤 공간을 갖는 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전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 쉼터의 그 시설 자체는 좀 충분한가요? 다 이제 피해자들이 그 입소는 다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제 입소수가 줄어서 오히려 이제 방이 남는 경우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다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공동생활에 대한 저희가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 거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홍 소장님 뭐 이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정 폭력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네. 전문가들이 생각하시는 가정 폭력 예방법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그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거 네. 가정사도 아니고 개인사도 아니잖아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만이 이런 사람들의 인식들을 좀 깨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공공기관에 이렇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좀 의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이런 가정 시간에 이게 7시 40분에 방영된다고 했는데 네네. 이런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간에 정말 이게 가정 폭력뿐만이 아니라 젠더 폭력에 대한 어떤 대처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라든지 또는 뭐 지원 체계라든지 네. 또 이런 폭력이 발생했을 때 나도 저런 가해자였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공익 광고를 제작해서
진짜 365일 계속 이제 보도를 한다면 네. 누군가는 정말 이런 제도를 모르고 손도 내밀지 못했던 피해자가 그 공익 광고를 보고서 아, 나도 저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또 누군가의 가해자는 내가 범죄였네라는 걸 좀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씁쓸한데 서로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네. 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이제 범죄 행위다. 그걸 또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런 인식 자체를 뭐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씁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많고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 이성환 계장님은 좀 어떤 좀 제안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발생을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해자를 치유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치유가 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전경찰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제 일부 시도경찰청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제 상담소에 연계를 하는 그런 제도를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좀 효과가 큰데 결국에는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수개월 지나서 이제 가정폭력 판결이 법원에서 나오면 그렇죠. 그 6개월 이후에 이제 상담을 받아라 그러면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초기 상담을 많이 연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고 그 가정 법원에서도 임시조치 단계에서 판사의 직권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가정폭력범죄는요, 최소한 남끼리의 폭력보다는 더 피해자를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남과 남의 그런 제3자끼리의 그런 폭력행위는요, 다시 그 재발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가정폭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요, 재발할 위험성도 높고, 그리고 피해자도 단순히 배우자나 가정 구성원 한 명이 아닙니다. 네. 같이 사는 사람 전체고요. 그렇겠죠. 가정 공동체 전체이기 때문에 이 범죄의 심각성을 더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폭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원인 행위가 문제거든요. 네. 알코올일 수도 있고요. 정신질환일 수도 있고, 분노조절 장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건 뭐 경찰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뭐 보건복지, 의료, 뭐 우리 정부 사회보건복지 기관들이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들이 좀 촘촘하게 마련이 돼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요점은 이제 너무 처벌에만 집중해야 될 게 아니고 이제 가정폭력이 만약에 뭐 신고가 안 됐으면 알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신고가 됐으면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제 뭐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인신 조치를 좀 취한다든지 그런 조치도 선행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뭐 신고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신고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네. 지금 가정폭력범죄 처벌특례법에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웃은 잘 알아요. 근데 이웃이 신고하는 건 별로 없어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가 인식 되다 자체가 보니까 그렇죠. 예, 보통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데 이 방송 보고 계신 이웃들께서는요, 우리 옆집에서 의심이 들면 익명성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경찰에서 되게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렇죠, 계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면 아래 윗집에서보다는 보통 이제 앞집에서 한다고 생각할 테고 또 이제 남의 가정사라는 인식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진 않은데 아무튼 이런 사건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사회 전체가 이제 감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한나 변호사님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 가정폭력 사건의 맹점이 뭐냐면 그 피해자들이 신고를 굉장히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하게 돼서 만약에 내 배우자가 처벌을 받는다, 네. 아니면 부모님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이혼이라는 장애가 이제 또 그렇겠네요. 생기거든요.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상황을 견디기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도 우선 신고를 하셔야 좋은 것이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이야기했던 이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이 특례법은 말 그대로 형사처벌보다는 이제 그 부가적인 처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배우자가 처벌받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조금 상담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아, 내가 법원에 올 정도로 좀 큰 잘못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태도가 개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전과자 만들기 싫어서 신고를 못 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좀 앞으로의 이제 가정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이 전과자가 되면 이제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테고, 그럼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테고, 또 이혼이라는 뭐 좀 부정적인 시선이 아직은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걱정 아닐까요? 실제로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 일반적인 형사 사건으로 해서 뭐 실제 실형을 받는다거나 벌금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가정보호 사건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처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것이 전과가 된다거나 뭐 신체 구속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이제 신고를 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계신 소장님을 통해서 뭐 그런 곳에서 상담도 좀 받으시고 네. 각자가 분리된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이 특례법 이 규정을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면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장애를 받지 않거든요. 네. 그 토론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홍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한나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주 현실적인 고민일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문제, 뭐 사회 시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야 되는 이유,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어쨌든 사실은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서로 다름을 존중해주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고 또 서로 다름을 인정했을 때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때 우리가 성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네. 성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존중받고 또 인권이 보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권도 중요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중에 정말 약간의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상담소에 좀 노크를 해주셔서 심리 지원도 받으시고 내가 어떤 자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차마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저희 상담소에 내방하신 70대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내방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도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이 경제 생활을 이 어머니가 다 하셨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자식들 때문에 차마 이혼도 못하고 견디며 살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자녀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도 매일 불행한 어떤 엄마 아빠의 싸움을 보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행복해질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상담소를 통해서 좀 그런 지원들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상담이라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 도움이 어떤 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제 아, 폭력성이나 그런 거를 단순히 이제 상담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해서 개선될 것 같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 폭력을 한 어떤 이유들을 보면 자기의 어떤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김 교수님하고 잠깐 지금 소담을 나눴었는데 네. 우리가 3초 안에 모든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위자들이 오셨을 때 집단 상담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좀 평소에 꿀떡을 많이 먹자고 합니다. 네. 꿀떡 하면 3초 정도 소요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폭력적인 언사가 나올 것도 그렇게 해서 자기를 좀 컨트롤하거나, 그리고 평상시에 좀 칭찬을 많이 하는 거, 선 칭찬. 네. 보통 보면 뭐 먼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던지잖아요. 선 칭찬해놓고 후 어떤 요구사항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좀 습관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내가 왜 분노하는지, 그리고 분노한 어떤 큐사인이 올 때 나는 어떤 양상들을 보이는 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자신을 조절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 막바지에 아주 홍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생생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가정폭력을 예방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하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 개선 노력도 계속해야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한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